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늦은 사랑 채널입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150억 원짜리 빌라를 사주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바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시댁 식구 16명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나이는 38세입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기쁨과 슬픔,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남편이 제 집에서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든 채 한치의 온기도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민준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도장 찍어. 우리 이혼해. 심장이 멎는 듯 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민준이 저보다 거의 10살이나 어린 야망 넘치는 유진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가 한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민준은 비웃으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제 앞에 자랑하듯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150억 원짜리 빌라를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모든 것을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청춘을 바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뻔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인 제 편을 들기는커녕 경멸의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냥 도장 찍고 끝내라. 우리 집에 며느리 될 사람 줄 섰어. 그 아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쓸데없이 매달리지 마.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 무급 가사도우미, 무시당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힘주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제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그에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동의해요. 하지만 당신과 이 집안 사람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직업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년간의 인내 끝에 깨달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시아버지인 김 회장이 설립한 명진그룹 덕분에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수년간 회사의 명운을 쥔 열쇠를 바로 제가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민준의 가족이 저지른 불법 거래와 부당계약의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해 비밀로 했지만 이제 배신이 명백해진 이상 더는 침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1시간 후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씨, 드디어 결심했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들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빌라에서 나오는 작은 길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노란 단풍잎이 떨어져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시댁의 평화를 위해 힘들게 노력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까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하준이와 서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지만 그때 제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더 큰 경멸만 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야. 그 질문은 저를 쓸모없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불길을 지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 서류는 명진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탈세, 토지 서류 위조, 자금 횡령. 예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싶었지만 연민과 인내심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학 동창이었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며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서 씨, 정말 확신해요. 이걸 제출하면 그들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돌아올 길이 없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는 인생의 절반을 억압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아내와 엄마로서의 제 권리를 빼앗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잘못을 공정하게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당신의 결정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관계당국에 연락하고 고소 준비를 하며 모든 것이 드러나면 민준과 그의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침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이의 학교로 갔습니다. 멀리서 하준이가 동생 서연이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폭풍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진실만이 아이들을 거짓된 미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아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한편 시댁 빌라에서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자신했고 시아버지 김 회장은 방에 앉아 새로 체결한 계약서들을 보며 명진그룹이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계약서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에 닥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직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김민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말고 누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 악독한 여자야, 감히 우리 가족 전체를 해치려고 해?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 스스로를 해친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제출할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공허했지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고함 소리나 시어머니의 경멸적인 시선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명진그룹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곳곳에 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보도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유진에게 선물한 150억 원짜리 빌라마저
수사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압류되었습니다. 민준의 내연녀는 울며 불며 그를 떠났고 그는 혼자 위기에 맞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병든 몸으로 하루 종일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 회장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그들 가족 16명 모두가 위기에 처했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제 작은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우리 가족을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를 취하하고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줘.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꿈꿨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내가 당신 가족을 해친 게 아니라 법이 당신들의 잘못을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빌라를 사주고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얼굴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저에게 아무런 무게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숲이 밤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무릎 꿇고 애원한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애절한 간청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제 모습,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약해진다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반복될 것이고 두 아이는 용감한 엄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명진그룹의 많은 자산을 동결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준의 가족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의 권력과 명예는 자신들이 판무덤에 스스로 묻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밖으로 나간 며느리인 제가 그들의 모든 증오를 쏟아부을 편리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제가 제보자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 익명의 계정들이 조작된 사진과 모욕적인 글들을 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김민서, 이 악독한 것.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너한테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잖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다시는 그 애들을 볼 생각도 하지 마. 제 손이 떨리고 심장이 아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들은 어른들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뭘로 먹고 살 건데? 내가 널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아이들이 평생 널 원망하게 만들 거야. 전화는 무정한 신호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잃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 변호사와 함께 법적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잘못된 계약서와 증빙서류, 조작된 재무보고서, 불법적인 토지 거래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단지 진실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의 가족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멍한 얼굴과 겁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계속 울고만 계셔.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마음이 편해. 저는 멈칫했습니다. 김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때 제 시아버지였고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 그분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쓰러지신 거야.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 민주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하준이랑 서연이는 생각해봤어? 집안이 파산하면 애들은 어떻게 될 건데?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손은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했지만 이성이 멈추면 범죄가 묻힐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제 아이들은 썩어빠진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를 되찾아서 그들에게 더 나은 깨끗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민준 가족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은행은 빚을 독촉했고 부동산은 압류되었으며 대출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대가족이 모두 길거리로 쫓겨나 웅장했던 빌라 대신 허름한 단칸방에 모여 살거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을 얕보던 16명의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흩어져 있는 모습은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 조용히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통쾌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기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뿌린 오만과 불의에 대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습니다. 두 아이는 달려와 제 품에 안겼고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먼 길을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폭풍과 도전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궁지에서 일어선 한 가문을 상대로 정의를 되찾기 위해 맞선 여자 민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민준의 가족 모두가 웅장한 빌라에서 쫓겨나야 했을 때 여론은 사방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16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있는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권력으로 가슴을 펴던 가문이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깜박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뻤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살았던 세월, 매일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그의 내연녀에게 뒤에서 조롱당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대가는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커서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순진하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더 이상 집에 안 와요? 친구들이 우리 집이 파산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엄마.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준아, 네가 들은 게 다 사실은 아니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너는 그냥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고 너와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할 거야. 하준이는 슬픈 눈으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엄마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가 서 있었는데 너무나 초췌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 하지만 얘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들도 내 핏줄이잖아. 저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박 여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항상 윽박지르던 여자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어르신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법이 집행되고 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울며 쓰러져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불쌍하지 않다면 손주들을 생각해줘. 걔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자고 있어. 제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저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통쾌하기는커녕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진실이 묻히고 제가 수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가져온 새로운 서류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민서 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준의 가족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상했던 일이에요. 모든 서류에는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걱정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약해 보였던 여자가 이렇게 강인하다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김 회장이 횡령과 탈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가 수의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내연녀였던 유진은 조용히 사라졌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단지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쓰라리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는 조용히 깨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저와 서연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의 모든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밖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아이의 품이 제게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여사와 민준은 여전히 복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앞길은 아직 멀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은빛 달빛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와 두 아이를 위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끝없는 대결의 연속일까? 저는 몰랐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고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 회장이 기소되고 그 소식이 모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저는 폭풍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위험한 날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증오가 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그녀가 욕설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속삭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명진그룹 땡 며느리,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망했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명은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엄마는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하준아, 때로는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 하지만 언젠가 사람들은 엄마가 너희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엄마를 믿어줄 거지?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맑은 눈과 미래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가 제 집 문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의 수척한 모습과 피곤한 눈은 저를 안타깝게 하면서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복도 밖에서 거의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유진이도 떠났고 회사도 망했고 부모님도 설 자리가 없어. 제발 아이들 좀 만나게 해줘. 저는 문틈으로 한때 저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고 심장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만 가능해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소리칠 권리는 더 이상 없어요.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아빠가 되어야 해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은 떨렸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고 더 이상 정상에 섰던 오만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연락하며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은 카페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서 씨, 조심해야 해요. 박 여사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상황을 뒤집기 위해 당신에게 서류, 위조 혐의를 씌우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미워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붐비는 차도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는 제 자신은 두렵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제 손등에 따뜻한 손을 얹었고 그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안심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강해져야 해요. 법을 지키고 진실이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서 조용하지만 든든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이 변호사의 경고대로 저는 허위 증거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들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고 이 소식이 퍼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생각했습니다. 출석하는 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모든 원본 서류, 도장, 서명, 공증된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서류를 봐주시고 거짓 비방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진실은 제 편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제출한 위조 증거는 금방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나오며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창가에 앉아 맞은편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와 서연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생각했고 길거리에서 떠돌며 증오를 쌓아가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슬펐지만 제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저와 제 아이들이 그들에게 삼켜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민서야, 이 집안을 아주 끝장낼 셈이야? 당신 정말 잔인해.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증오를 심지 마.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떠났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꽉 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 세상에는 우리 엄마와 아이들만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 밖에서는 밤바람이 세차게 불며 노란 나무잎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예전에 짓밟히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면서도 어둠 속에서 꿋꿋이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허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준의 가족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원하는 이성을 삼켜버린 불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들의 모든 쓰라림을 쏟아부을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낯선 여자가 다가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더 이상 명진 그룹 일에 끼어들지 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을 꽉 쥐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고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짧은 협박 메시지는 사건이 법적인 문제를 넘어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내 결단 때문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 내연녀에게 사준 150억 원짜리 빌라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물러선다면 저와 제 아이들은 평생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걱정스러운 저를 보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민서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걱정돼요. 저는 괜찮지만 하준이와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심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협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혼자 다니지 말고 필요하다면 제가 보호해줄 사람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확고한 눈빛에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유일하게 망설임 없이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민준 가족의 상황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와 몇몇 친척들이 매일 밤 잠자리를 구걸하며 떠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있는 모습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했지만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유할 때는 오만하더니 빈털터리가 되니 세상이 얼마나 쌀쌀맞은지 알게 되었을 거라며 어느 날 저는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민준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는 박 여사와 몇몇 어린 조카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한때 제 가족이었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 삼촌, 고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퍼부었던 가혹한 말과 경멸을 떠올리자 저는 마음이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서 씨, 거기서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뒤로 물러섰고 손이 떨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준 씨,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실이라고? 당신은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었던 거라고. 당신 정말 악독해. 민서 씨,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맹목적인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준을 말리며 끌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두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심장은 여전히 마구 뛰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 싸움이 단지 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회의 시선, 거짓 비방, 증오에 맞서야 했고 무엇보다도 두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명진그룹의 비리에 대한 예비 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정에 서서 저는 김 회장이 수의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도 있었는데 그의 수척한 얼굴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고 며느리로 살았던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 모든 것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기소장을 낭독하자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조작된 숫자들, 불법적인 거래들이 차례로 열거될 때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가문의 명예의 칼날이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이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 씨, 기분이 어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요. 아직 많은 폭풍이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온화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먼 길을 왔어.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이겨낼 거야.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무거운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비 심판이 끝나고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았지만 밤이 되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치던 민준의 모습, 법정에서 증오로 가득 찼던 박 여사의 눈빛. 모든 것이 제 심장을 아프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와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저를 반은 동정하고 반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제가 들으라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결국 온 집안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대. 정말 독한 여자야. 귀가 윙윙거렸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미소로 안심시켰습니다.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준이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일찍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는 나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엄마를 믿어요.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모든 노력이 헛된 소문에 휩쓸리게 할 수 없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가져온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서 씨,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준의 이름으로 된 더 많은 불법 대출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 그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배신했기 때문에 미워했지만 징역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준이와 서연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민준이 감옥에 가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이 변호사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진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준이 대가를 치러야만 아이들은 잘못된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명확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췌했고 눈은 밤새운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다시 돌아와 달라고도 하지 않을게. 단지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마디만 도와줘. 아이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초창기, 손을 잡고 약속했던 순간들,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순간까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법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맞서야 해.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때 오만했던 남자가 운명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박 여사가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위협적인 태도와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민서야, 아주 신났지?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아들은 감옥에 가게 생겼고 우리 가족은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맹세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갱생하도록 설득하세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만 제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비웃으며 떠났고 제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오가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낯선 차가 갑자기 저를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저는 서둘러 붐비는 거리로 방향을 틀어 피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꽉 껴안았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경찰 친구에게 부탁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굳건해야 해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당신을 위협하게 두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운명은 저를 그곳으로 밀어넣었고
이제 저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가 깨어나 저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섭지만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엄마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너와 동생을 지켜줄 거야.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멈추지 않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의 길은 가시밭길일 뿐만 아니라 증오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무시당했던 여자 민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품에 희망을 걸고 있는 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낯선 차에 쫓긴 후 저는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준이와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증오를 생각하면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 붉은 장미 한 다발과 함께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을까. 아기의 찬 글씨는 마치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어리둥절한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심리전으로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지역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겁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두렵지 않았지만 하준이와 서연이가 그들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싸우는 동안 민준 가족에 대한 소식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그들이 길가에 모여 밤에는 가게 처마 밑에서 임시로 담요를 덮고 자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에 빵이나 물을 주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어느 날 오후 시장을 지나가다가 저는 박 여사가 나무를 팔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하나씩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 시장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가 이내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애원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네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만약 그런 잘못들이 없었다면 제가 제출할 증거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운명은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췌한 모습과 떨리는 두 손으로 제가 건넨 물잔을 들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 연녀도 떠났고 회사도 망했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셔. 다 내 잘못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적어도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저는 그를 보며 그의 눈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무너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하준이와 서연이의 아빠가 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 아이들은 책임감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품위 있는 아빠가 필요해. 나는 막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심으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 변호사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들러 하준이와 서연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이 변호사가 멈춰서서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지만 단지 당신 곁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심장이 살짝 흔들렸지만 저는 서둘러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준이와 서연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 여사가 시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한때 제 시어머니였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 저는 다가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열려 저를 따라왔습니다. 더 이상 원망은 없었고 끝없는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단지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으셔서 손주들 곁에 오래 계셔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증오가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는 결국 녹아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에게 할머니가 입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이는 한숨을 쉬었고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야. 좋은 일만 생각해야 해. 밖에서는 밤이 고요했고 하늘은 칠흑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인생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강물과 같아서 사람들을 증오와 고통의 굴레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오직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과 김 회장의 정식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의 책상 앞에 앉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가올 재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아빠와 할아버지가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지만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민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야, 내일 재판이야. 네가 오길 바라지는 않지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준이와 서연이를 데려갈게요.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저편에서 민주는 목이 메어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진그룹은 한때 자랑거리였기에 온 사회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은 백발이 성성하고 몸은 마르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보자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는 공범 및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봉이 마른 소리를 내며 울렸고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얘야. 아빠는 용감하게 잘못을 인정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빠가 잘못했지만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것도 인생의 교훈이란다. 서연이는 울며 아빠라고 불렀고 제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민주는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얘들아, 착하게 지내. 아빠는 돌아올 거야.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수레바퀴가 굴러갔고 모든 잘못에 대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후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불쌍하지만 엄마가 더 불쌍해요. 나중에 제가 크면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저는 아이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이 쓰라렸지만 아이에게 올바르게 살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작은 임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들을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곳에 서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저지른 일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단지 자신의 오만한 세월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용서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의 다정한 눈빛을 느꼈지만 아직 마음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처로 가득 찬 제 심장이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의 인내와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변호사를 배웅할 때 그가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당신이 준비되면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떨렸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진 안도감 섞인 미소는 저와 제 아이들의 앞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준이와 서연이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가장 힘든 폭풍을 지나왔어.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마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어. 밖에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창틀을 덮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이 정말로 평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